네, 영화계 97화 2주년 특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행자 허유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영화계 2주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참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사건 사고도 있었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 그래서 저희가 2주년 특집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질문이나 의견들을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쿠툴루님, 시카리오를 보고 나서 드니 빌느웨브 감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을린 사랑, 네. 또는 이번에 블레이드 러너를 빌느웨브 감독이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을린 사랑 또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둘 중 한 편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을린 사랑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12월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소레눈 마시짱님이 네. 아모레스 페로스 신청해 주신다고 저희 영화계 하면서 몇 번 언급했었죠. 괜찮은 작품으로. 네. 이건 한번 해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똘추자식님, 스미스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단상이 제 마음을 쑤셔 파내네요. 뭐 사랑인 게 다 그렇죠. 네. 방송 잘 들었고 감사하다고. 네. 뭐 사랑 그렇죠 뭐. 철부지 어렸을 때 사랑을 몰라 뭐 그런 노래 있는데 여튼 뭐 명주 포지션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로 댓글 마무리하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영화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친구 중에 한 명 작은 마법이라고 아이디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3가지를 질문해 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주는 어디 갔어요? 네. 명주가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는 94화 죽여주는 여자편 맨 처음을 들으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갈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는지는 저희 46화에 영화계 1주년 특집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은 이제 네. 바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화 선정 기준이 뭐예요? 네.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선정하는 기준은 내가 재밌는 영화입니다. 제가 재밌는 영화 고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전에 한번 다뤄달라고 하셨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였나? 네. 그거 저 재밌었는데 친구들한테 혹평을 받았었죠 한번. 그것도 그랬고 라이터를 켜라. 그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뭐 친구들한테 혹평을 받았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아는 여자 네. 저번에 다뤘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추천해드릴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고른 게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최신 영화.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옛날 영화만 다루면은 흐름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왕이면 최신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를 다루는 게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네. 스미스 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신 영화를 우선시하고요. 근데 최신 영화 중에 아무거나 막 다루는 건 아니고 영화계에서 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청취자가 있을 법한 거 그런 걸 고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별도의 해설이나 이해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볼만한 신작 영화가 없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데, 최근 영화는 정말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작년에 캐롤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죠. 네. 이 영화 거품인 것 같다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한번 깠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글에 이번 주에 댓글이 달렸더라고. 자기도 어느 정도는 너의 의견에 수긍을 하지만 결국 취향인 것 같다. 나는 재밌게 봤다. 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캐롤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이거 명작 맞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영화 보니까 뭐 요즘 영화 볼 게 너무 없어갖고 캐롤 정도면 명작이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 영화가 재밌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저희 영화계에서는 최신 영화를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많이 다뤘어 제법. 그쵸? 그럼에도. 자, 세 번째, 게스트는 섭외하는 거예요. 게스트 섭외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랬던 분도 계셨고, 저희가 요청했었던 게스트 중에 한 분은 윤나리 큐레이터님이 제가 요청을 한번 했었죠. 네. 그때 춘이 마기를 본 다음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인상 깊어갖고 저희 팟캐스트 하는 사람인데 한번 혹시 나와주실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나오게 되셨고, 최근에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한 번 더 만나 뵀었죠. 그렇죠. 졸업하시고 또 한 번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영화계에 나오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요청해 주시면은 언제든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스튜디오비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다 사비로 하니까 네. 재밌는 영화만 들고 오셔서 같이 담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거인 김태훈 감독님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영화계에 한번 나오셨으면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밌게 봤다면서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계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소래눈 마시정님이 주신 질문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특집 질문 드립니다. 정우님이 스미스로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머리를 짧게 깎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덕교사로 일하시던 서문경이라는 분이 미 해병 스미스 1병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스미스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트릭스가 유행할 때였어. 그래서 다들 스미스 요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 아직도 스미스라고 불리느냐? 뭐 그건 그냥 관습이지 뭐. 관습이기도 하고 그때 고등학교 때 스미스를 모르는 정훈이를 모르는 친구들도 다 스미스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정훈이는 스미스가 된 거지 친구들 사이에서. 정작 매트릭스와는 별 상관없이 그냥 그쵸. 붙이셨다는 거. 네. 예. 네, 두 번째로 박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보고 언젠가는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도 문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고금통틀어서 이 감독에게는 문학상 줘도 괜찮지 않나 싶은 감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상을 받을 만한 감독이 누가 있을까?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저는 일단 박 딜런이 문학상 받은 거는 별로 긍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영화 계통의 인물이 문학상을 받는 거는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있다면? 글쎄, 근데 문학 기준으로 하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각본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문학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다라고 말하기가 각본 자체가 네. 작품으로서 향유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부를 봤다. 대부의 대사들이 재밌었어. 그럼 대부의 각본을 따로 챙겨보는 뭐 이 정도지. 뭐 대부의 각본 그 자체로 어디 상품으로 팔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영화에서 극히 일부분인 시나리오, 각본을 가지고서 문학성을 논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돼.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세계 유수의 거장들의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유명한 거 몇 개만 봤지. 그래서 누구를 줄만하다라고 꼽기에는 오만한 것 같고 그나마 제가 모든 필모를 본 작품의 감독이라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제 생각에는 이창동 감독님 정도? 우리나라 한정으로 다른 나라 감독은 제가 뭐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독에서는 이창동 감독님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박하사탕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작품만 논하고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영화 연출을 공부해보고 싶은데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한데? 이게 내가 영화 연출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훈수 두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연출도 하기 나름인 게 스릴러 영화 연출하고 호러 영화 연출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연출을 원하시는지가 구체화가 돼야 저희가 저희 딴에라도 재밌게 본 영화를 추천드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정석이다 교과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은 이 장르에서 돋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몇 가지 꼽고 싶은데 일단 로맨스 쪽 장르에는 화양연화를 꼽고 싶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자극적인 장면 하나도 없이 미장센과 음악 그리고 연기자들의 긴장감 그런 것만으로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잖아요. 스토리 자체도 그렇게 드라마가 굴곡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봐줌직하지 않나 배울만 하지 않나 로맨스 쪽에선 라고 생각을 해보고 공포 쪽에서는 사실 영화 제작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가장 고려되는 거고 아무나 쉽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괜찮지 않나. 예산 자체도 굉장히 적은데 그치. 효과적인 연출을 보여주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연출 공부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공포 쪽에. 그리고 뭐 액션은 정말 많이 있겠지만 매드맥스밖에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액션은 매드맥스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거는 공부해서 어떻게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냥 추천만 해드린 거야. 근데 사실 액션 영화라는 거 자체가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렇지. 일단 액션이 가능한 연기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스턴트맨 어디서 구해올 거야 이거. 그치. 일단 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쪽을 좀 짜면은 드라마 하니까 광범위하긴 한데 두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랑 소셜 네트워크. 주제가 다르기는 한데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 특히 소셜 네트워크는 데이비드 핀처가 만든 거라 유명하기도 하지만 원래 전에는 장르물 그런 장르여야만 이 감독의 연출이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페이스북을 만드는 그 과정을 얘기해주는 영화잖아. 그렇지. 근데도 이렇게 쫄깃하고 속도감 있게 그 와중에 주인공이 갖고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연출 자체가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밍스건은 저는 특정 영화보다는 감독을 추천하고 싶은데 대중적인 범주에서 추천드리자면 일단은 코엔 형제를 꼽고 싶고요. 코엔 형제 같은 경우에는 블랙 코미디스러운 연출을 이어나가면서 자신들이 묘사하는 상황과 인물들을 비꼬고 현실 자체를 낯설게 보게 하는 데 굉장히 능숙하죠. 그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코세이지도 추천드리고 싶고, 스코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연출에도 굉장히 능한데 그러면서 싸구려도 전락하지 않게 정서를 끌고 가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 그 약 빨고 폭력 일으키고 남봉꾼질하고 이런 거 계속 남발되는데 그게 그렇게 싸구려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인물들의 정념이라든지 이런 걸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이 왜 그렇게 쓰레기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필연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싸구려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런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고 뭐 여러 명 있는데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폴란스키 감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폴란스키. 이분은 공포라기보다도 그냥 블랙 영화 같아. 블랙? 다크 영화. 꼭 공포 영화를 찍지 않아도 정서가 다 비슷비슷해. 굉장히 피폐하고 어두컴컴하고 암울하고 그런 유수의 감독들의 작품들을 참고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박수용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나라의 특색이 가장 진하게 묻어나는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적이라든지 일본적이라든지 중국적인 혹은 미국적인 그런 영화들을 추천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긴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일본 영화 추천할 게 있나요, 스미스군 혹시? 저는 일본 영화 할복이요. 아, 할복. 네. 그 할복이라고 62년에 나온 작품이 있는데 네. 일본 영화는 지금도 그렇지만 연극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 영화도 상당히 연극적인 영화인데 소재는 이렇습니다. 어느 사무라이 가문에 몰락한 사무라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집도 절도 없고 모시던 주군이 망해가지고 무사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할복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네 장원을 빌려서 쓰고 싶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맞듣지 않게 여기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부탁을 해온 사무라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몰락한 무사인데 여기서 영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새끼들 요즘 유행하는 정의 뽕충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할복하겠다고 말만 하고서 우리가 그 위기에 감탄해서 재물이라도 내주고 이러면은 그거 받고 튀려는 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의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봤다. 그래서 당신도 신뢰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내 이전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안다. 라면서 긴 썰을 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할복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할복을 하러 온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 사이에 있었던 사연은 무엇인지가 대화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영화죠. 연극적인 방식으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일단 사무라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일본적이잖아. 근데 이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도가 가지는 그리고 가문이 가지는 위세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체되는지를 특별한 기교 없이 쌍박하게 풀어내거든. 연극적이면서도 영화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가 가장 일본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소재가 웃기긴 한다. 그 개그로 잡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서 할복하라고. 여기 할복 명당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할복하세요. 시체는 처리해드립니다. 뭐 이런. 보람상조. 여기 좀 재밌긴 한데 되게 진지한 영화라는 거. 흑백이죠. 저는 뭐 일본 영화를 추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벚꽃입니다. 벚꽃. 네. 벚꽃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4월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검심 아니야? 아니야. 실사영화 이제 안 볼 거라고 만화를 원작으로 했던. 아니 만화 애니메이션. 소금배짱. 싫어. 4월 이야기. 오겐키 데스까 했던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인가? 그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인데 네. 러닝 타임도 굉장히 짧아요. 제 기억에 1시간 40분? 1시간이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벚꽃 흩날리는 게 눈처럼 막 흩날리는데 그렇지. 주인공과 주변의 풍광들 그리고 인물들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쁜 모습이었고 영화 자체의 내용도 일본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대생이 첫사랑을 찾아서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첫사랑인 남자 선배를 만나서 영화 뭐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스럽고 보여주는 시각적인 느낌이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키사라기 미키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 굉장히 연극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벗어나질 않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돌이 있어. 키사라기 미키.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실종이 됐나?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좋아했던 또는 관련이 있었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자의 살던 집이었나? 찾아왔는데 대화를 나누는 거야. 이 인물들이 어떻게 아이돌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걸 가지고 연극적으로 풀어내는데 너무 재밌는 영화라서 아이돌에 대한 오타쿠 같은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 그치. 그런 것과 어울려서 추천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다음 다른 나라 중국 영화 뭐 추천하실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홍등. 홍등. 장혜모 감독의 홍등이라는 작품인데 공리가 맡은 주연이죠. 어느 여성이 부잣집 첩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부잣집에서는 첩시들의 집마다 홍등을 달아.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가고는 그 홍등을 가지고 표현하지. 이 집안에 여러 명의 첩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권력의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정쟁 속으로 이 여자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중국의 첩실 제도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묘사하고 있고 꼭 리얼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등이 꺼졌다 밝아졌다 하면서 그게 흐름을 표현하거든요. 완극과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데 보시면 꽤 시각적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국 영화 추천해 드리는 작품이 공교롭게 장혜모 감독이네요. 영웅이라는 작품입니다. 영웅. 네. 무협지. 그렇죠. 중국 하면은 뭡니까? 무협이잖아요. 당연히 칼싸움, 자객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화잖아요.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 근데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장혜모 감독 특유의 미장센, 색감 같은 걸 통해서 진행되는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이야기 자체도 흥미로웠고 중국 영화라고 했을 때 칼로 싸우는 무협의 느낌도 뭐 와우 장룡까지는 아니지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이 특히 중국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황제를 죽일 기회를 결국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나는데 티엔시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하라는 뜻이죠. 내 복수를 위해서 황제를 죽일 수는 있다. 황제를 죽이면 천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하는 누가 다스리고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 대위를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복수는 걷어들이기로 했다. 근데 사실 이 엔딩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도 공산당 체제고 그때 당시엔 더 심했으니까 그치. 그런 것 때문에 개개인들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생들은 천하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공산당의 이념? 체제 옹호적이다 이거지. 예.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지금 중국의 정신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영화를 추천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데 이것도 공교롭게 장혜모 감독이에요.
스미스랑 같이 봤던 인생. 인생. 네, 이게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중국 얘기죠. 네, 위화의 소설이 원작이죠. 네, 그 당시에 중국이 격변기였잖아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물의 인생 어떻게 기구하게 살게 되었나 그 체제 속에서 뭐 옛날 무혀, 뭐 황제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격동기를 또 보니까 개개인의 인생들이 또 어떻게 돌아가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너무 진지한 영화만 추천한 것 같아서 저는 개그물로 가장 재밌던 영화 중에 하나는 서유기 월광모합. 주성치 나온 작품이잖아요. 주성치, 이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직도 봐도. 주성치 자체도 재밌긴 한데 이 영화가 정말 백미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추천하자면은 너무 옛날 작품만 추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왕가위 감독과 장구경의 아비정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때 거의 트렌드였죠, 사실. 이때 아비정전과 함께 해피투게더, 뭐 중경삼림, 뭐 등등등등. 그때 당시에 트렌드이기도 했고 반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비슷한 색채의 영화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중국 영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 영화를 더 추천할 게 있으시다면? 미국 영화를 당연히 추천해야 될 텐데 저는 노나업을 추천하고 싶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엔 형제의 대표작이죠. 네. 우연히 거액을 얻게 된 텍사스 카우보이가 안톤 쉬거라는 킬러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서사가 진행되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풍경, 노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영화 추천하기가 좀 난감한 게 헐리우드 자체가 뭐 영화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워낙 영화도 많고 그냥 찾아보면 좋은 영화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작품 중 하나는 드라이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 고슬링 주연으로 나왔던 이 영화, 미국스럽지 않으면서도 미국스러운 느낌? 고요하면서 그 가운데 은둔하는 정서랄지 은신하면서 살아가는 영화 자체도 굉장히 독특했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 추천하자면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정도? 그 두 가지 정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꼽자면은 조디악 일단 꼽고 싶고 조디악. 조디악 살인마에 대한 영화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차이나타운. 계속 언급해서 노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LA를 배경으로 한 누아르라고 할 수 있죠. 사립탐정이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것 같았던 음모를 하나 캐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적인 악 자체를 맞닥뜨리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나라 영화를 좀 더 얘기하자면은 프랑스 영화 중에서는 전 증오를 꼽고 싶은데 증오. 뱅상 카셀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프랑스에 사는 무슬림들, 이민자들, 이런 밑바닥 인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그네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응축하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이 사람들이 경찰에 추적받기도 하고 갱스터 비슷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그 2시간 동안 계속 보여주거든요. 흑백으로. 첨예한 갈등이 이 흑과 백으로 갈려있다는 듯이 프랑스가 꽤 개판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저는 뭐 유럽에서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독일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독일은 아무래도 나치 정권이나 역사에서 얘기할 말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가운데 소시민으로서 그 체제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한 여성이 살았나, 글자도 모르는 여성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연 자체 케이트 윈슬렛이 워낙 연기도 잘했고 영화 내용적으로도 꽤나 되게 진하게 와닿아가지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자기가 그런 신념이 있어서 나치에서 그렇게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던져주는 엔딩도 꽤나 진했고, 나치에서 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정심을 갖거나 낭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차원은 아니지만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서 더 리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쪽에서. 뭐 근데 독일계 영화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영화라서. 그쵸? 독일 영화 중에서 전 재밌었던 거는 프리츠랑이라는 고전 감독이 만든 영화들. 대표적으로는 메트로폴리스하고 M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는 부르주아들이 살아가고 지하에는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뭐 이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메트로폴리스지. 근데 이 상황에서 연구자가 인조인간을 만든 거야. 그 여신처럼 생긴 마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민중들이 선동되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계급 갈등을 부각시키는 영화인데
방금 말한 M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면은 독일에는 나치가 등장할 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대중의 광기를 정말 선명하게 그려내는 영화들이라 M 같은 경우에는 M이라고 하는 살인자에 대한 얘기죠. 머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막판의 엔딩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힌 범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충동을 타고 태어났다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정당하냐고 이런 식으로 항변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 재판이 벌어지죠. 이거 재판을 통해서 이 살인자가 처벌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사적 처벌, 사적인 감정들이 모두 거세되고 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식으로 결말이 나죠. 이 영화에서 살인자 자체도 중요한 소재지만 그 살인자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 군중의 광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무섭다. 나치가 어떻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얘기하면은 뭐 꼭 나치와 관련된 영화는 아닌데 그게 나치가 나오기 전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이거든. 근데 나치라는 배경을 알고서 보면은 재밌는 거지. 이게 나치가 등장할 만한 환경이구나 싶으니까. 좀 섬뜩하네요. 그 외에 뭐 다른 영화 추천을 하자면은 저는 대만에선 허우샤오셴이죠. 확실히. 두 작품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펑구에서 온 소년이랑 비정성시 역시 이 두 작품은 아시아에 보여주는 비슷한 문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의 침략이나 상황 자체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과 맞물리고 또 고도화된 발달된 도시와 시골에서 사는 청년들의 그 모습, 괴리감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풍경도 펑구에서 온 소년에서 잘 담아냈고 비정성시에서는 대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살아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두 작품은 봄직한 것 같아요. 참 한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대답이 길어져가지고 네, 저희 영화계 질문과 이야기를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고 해주셨던 분들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시간은 이 정도로 갖도록 하고 다음에는 스미스 군이 준비한 시간이죠. 네, 진행해 주시죠.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통계적으로 영화계를 좀 정리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2년 동안 다룬 영화들의 국적을 살펴봤습니다. 국적? 네. 저희가 무작위에 가깝게 영화를 고르긴 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찾아봤는데 가장 많이 선택된 국적의 영화는 어디일까요? 한국 아닐까? 틀렸습니다. 답은 미국입니다. 역시. 전체 약 90편 중에서 미국 영화가 41편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었어요. 그 다음이 한국 영화. 한국 영화가 28편. 뭐 이것도 많은 편이죠, 사실. 한국 영화 뭐 요즘 대단한 게 뭐 있다고 28개나 있을까, 우리가. 맞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유럽 영화가 일단 13개밖에 안 되고 미국 다음에 영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2-3편밖에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영화는 효시기가 골라온 2개가 전부고 진짜? 우디의 사랑하고 파리에서의 탱고 그 2개 뿐이고 영국 영화는 킹스맨 세상의 모든 계절 세상의 모든 계절 그리고 어바웃 타임 이 3개였습니다. 3개밖에 안 되는구나. 독일 영화는 딱 한 편. 뭐? 굿바이 레닌. 그건 게스트분이 내려오신 거였잖아. 최지원 게스트님. 그쵸. 최지원 게스트님이 독일 영화 하나, 영국 영화 하나 하셔서 그나마 다양성이 기여하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 영화가 나름 4편 정도. 동아리 그만둔데. 키리시마가 동아리 그만둔데 하고 바닷마의 다이어리 그리고 김경래님이 지브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국하고 미국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싶은 게 극장에 걸리는 게 이 둘이라서 사실. 스웨덴 영화도 있잖아요. 오베라는 남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유럽 영화 13개. 덴마크 영화 2개. 더 헌트랑 ним포매니아. 근데 확실히 미국 시장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너무 한국에서 유럽 영화 개봉을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하네요. 유럽 영화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칸느나 베니스나 이런 데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괜히 3대 영화제가 유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3대도 미국을 끼워주고 이러긴 하지만 그쵸. 아무튼 뭐 그 정도로 국적을 분류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영화 조회수를 살펴봤습니다. 네, 조회수. 그러니까 1주년 때 했던, 그러니까 1주년 이전에 했던 영화들 말고 그 이후에 최근 1년 동안 네. 영화들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화. 1년 농사죠. 네. 5위는 뭘까요? 5위. 네. 5위면은 밀정이나 부산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위는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 네. 네, 박찬욱의 파워가 좀 먹혔죠. 네. 하지만 저희는 굉장한 혹평을 한. 그쵸. 네.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우리만 호평한 게 아니더라고. 다른 팟캐스트들도 꽤 호평하시더라고. 그 다음으로 4위가 부산행입니다. 아, 네. 부산행 참 근데 정말 많이 깠죠. 미세하게 나노 단위로 까고 싶었는데 한 센티미터 단위로 깐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흥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에서도 폭발적이고 11호 다음으로 흥행했고 유럽에서도 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영알못인 것 같아. 뭐 자기 기준이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뭐 하여튼 저희의 평가와는 네. 다르게 엄청나게 대박을 쳤다는 거. 많이 본 걸로 치면은 아바타가 최고의 영화인데 꼭 그런가? 그건 아니지. 그쵸. 뭐 국제시장 이런 거 명작이라고 할 거야. 그치. 뭐 그 정도고. 네. 3위가 곡성입니다. 아, 3위가 곡성이에요? 네. 곡성 때도 말 많았죠. 그리고 나름 영화 카테고리에서 3위, 2위까지 찍어보고 댓글도 참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건방지게구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옹호해주시는 댓글들도 좀 있었고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봤는데 본 대로 얘기해야지 뭐. 일부러 자신의 감정과 인상을 숨기고 칭찬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그리고 곡성이 대내적으로 또 많이 뭐 패러디나 뭐 이렇게 유행어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 대내적으로. 이거 뭐 곡성 쓰레기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네, 저는 그때 평점 3.5 줬어요. 나도 네. 2.5는 줬다고. 네, 네. 부산행 0.5점 주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거품이다 뭐 이 정도 평가였지 혹평만 하진 않았어 사실. 네. 하여튼 좀 재밌던 화로 기억합니다, 곡성. 네. 그 다음 2위가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 어. 얘 다 한국 영화네. 네. 내부자들. 이게 1주년 직후에 한 거였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는데 뭐 내부자들이 조회수가 좋았다는 거. 내부자들 참 지금 시국이랑 비교하면은 애교 있는 영화로 보여서. 이상의 5위부터 2위까지는 조회수 특별히 말씀 안 드린 게 네. 대충 비슷한 선이라서 네. 1, 2부 합쳐서 네. 한 1200에서 2000 사이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편당 한 600에서 800 정도 나온 거죠. 그 정도였고 대망의 1위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주토피아입니다. 네, 주토피아 몇 명 봤나요? 이게 1, 2부 합쳐서 한 14,000명? 14,000? 네. 그리고 지금도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진짜?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이게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재생되는 것 자체는 오류일 수가 없거든? 재생을 누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따를 쳐봅니다. 아니면 해외 어디서 한국어 교재 이런 걸로 소개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주토피아 우리 그때 저는 전체적으로 그 세계 자체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용 자체는 동화적이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해서 평이 기억나요. 성인용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딱히 그렇진 않다는 거. 성인용 유머 코드 몇 개만 넣어놓은 아동 만화 아니야? 그리고 그게 사실 요즘 성인용 애니메이션이라고 주장하는 작품들의 대부분이 그렇지. 그리고 주토피아 자체는 굉장히 기획을 잘한 게 귀여운 동물, 육식동물, 초식동물. 애들, 아기들이라는 소재는 만인이 좋아할 수 있는 소재잖아요. 그 두 가지는.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네, 그 두 가지를 굉장히 키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귀엽잖아요. 토끼도 그렇고. 그치. 그 동물들의 묘사와 그 특징을 살려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만든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걸리버처럼 큰 세계, 작은 세계, 주새끼의 세계에서 코끼리의 세계로 그런 것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놨고 두 주인공의 케미도 괜찮았죠. 다만 디즈니의 역대급 작품성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물론 최근 나온 디즈니 작품 중엔 좋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D에서 3D로 넘어왔을 때 라푼젤 이후에 괜찮은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주토피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랄프 아, 랄프 있었죠. 랄프를 까먹었네. 그거는 거의 논외 수준이라 디즈니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하여튼 10,000명이 넘게 들어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
신기해. 어디서 듣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볼 때는 어. 저작권에 예민하잖아, 디즈니가. 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험담을 하지 않았나. 어.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뭐 고소장 날라오는 거 아닐까?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저작권 위반한 거 없지 않나? 딱히? 그치. 주시하고 있다, 너네들 뭐 이런 경고가 아닐까. 그 정도라는 거. 네. 그 이외에 기억에 남았던 화를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억에 남은 화 정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니볼. 머니볼. 케미가 상당히 잘 맞았고, 참여한 3명 다 호평을 내린 몇 안 되는 케이스라서 기억에 남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장 트릴로지 특집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포스터도 나름 만들고. 그래서 거인이라는 작품을 꼽고 네. 싶어요.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저 자신의 삶을 대입시키면서 봐가지고 재미있었지만 영화의 해석을 두고 그걸 얘기할 때도 저 개인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개그 치는 것도 재밌었고 그 주인공 최우식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스베누 사장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립친 것도 좀 재밌었고, 웹 디자이너. 웹 디자인 됐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재밌었고, 참외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뭐 나중 가서도 결국 똑같이 살 것이다, 인간이 그렇듯이 뭐 그런 결말에 대한 얘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일반 소시민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2년간 끌어왔을 때 성과를 낸다는 게 어떤 것이 성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팟빵의 조회수 그리고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게 우리의 성과일까? 뭐 팟을 많이 받는 거, 금액을 많이 벌어서 직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게 저희의 성과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김태형 감독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을 때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년간 저희가 나름 영화 열심히 보고 찾아보고 분석하고 진행하면서 진짜 메이저 감독님이시잖아요. 너네 리뷰한 거 재밌었다. 만나서 얘기해보고 네. 싶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씨,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직접 그 작품을 창작해낸 사람이 야, 너네 얘기하는 거 되게 흥미롭다. 재밌다. 너네 뭐 하는 놈들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인이라는 작품을 너무나도 애정하면서 꼽고 싶어요. 네. 뭐 그 외에 또 얘기할 게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바독을 꼽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방송 중에서는 가장 스스로 재밌게 했던 방송이라서 준비해온 걸 못해서 아쉬운 그런 것도 없었고 할 말을 충실하게 다 전달한 것 같아서 그리고 호러 영화라는 장르가 어떤 식으로 정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기억이 많이 남네요. 호러 영화가 단순히 겁주기 위한 장르만이 아니다. 이야기의 필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러일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는 호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한 줄 평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누구나 가슴에 바바둑 하나쯤은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 네. 그 외에 저는 뽑자면은 살인의 추억 스미스 군이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스미스 군이 준비를 진짜 빠삭하게 해왔다. 그리고 감독의 의도랄지, 그리고 주변의 스태프들이 어떻게 협연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사실도 섞여 있고 우리들의 추측, 그리고 스미스 군이 예상한 조화로움에 대한 예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이 친구는 이 정도 역량이 있는 친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뭐 감독이 지휘하고 뭐 얘기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었겠어?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대본을 봤을 때 백강호 역할을 보고 정박아라고 쓴 걸 보고 정박아라고 쓰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딱 그 정도의 인식인 사람이었을 텐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의견 자체가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은 사실 다루기 되게 어렵잖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치? 잘못 건드렸을 때 재밌었다 말고는 분석하기가 애매하거나 난해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해설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달라지려면은 정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때 스미스 군이 한 거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좋은 작품은 다 이유가 있다. 그냥 재밌는 건 없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유를 잘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 외에 아쉬운 거를 생각하자면은
저는 부산행하고 곡성할 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뭐 일개 아마추어 그리고 그냥 팟캐스트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으로서 너무 대차게 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를 좋아하거나 관련된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사적인 마음으로 싫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폄하하고 내리깎은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최대한 내가 까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도 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깠어야 되는데 너무 영화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 근데 뭐 없는 소리고 깐 건 아니잖아. 그건 맞죠. 그리고 조회수도 올라갔고 괜히 까고 싶은데 이유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면야 문제가 있지만 딱히 그런 거 아니면야.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악어의 참외입니다. 나중에 재미없으면 졸라갈 거야 또.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다 이제 마무리됐고 그래도 2년 진행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냥 영화 보는 거 재밌고 적응도 쉽고 그랬는데 이제 기록으로만 남기려고 해봤어요. 예. 이게 시간이 늘어나고 한 해 한 해 진행할수록 조금 더 달라져야겠다, 발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더욱더 매진하고 싶습니다. 영화계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접하고 생각하게 된 것 같고 그냥 혼자서 영화 볼 때보다 확실히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게스트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이외에 다른 시각에서 또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분들과 같이 하는 자리가 잦아지면 괜찮지 않을까. 네. 오시는데 제약 없으니까 네. 좋아하시는 작품 들고 오시면은 같이 얘기할 시간 마련할 테니까 와주셨으면 좋겠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네, 썩지 않기 위해서 외부의 분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3년, 뭐 5년, 10년 계속 꾸준히 영화 진행하고 다뤄볼 테니까 아직도 성장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재밌고 좀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2주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곧 있으면 100화 특집인데 그때 또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영화계 97화 2주년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